밤하늘을 스노톤 동대문의 네온사인 아래에 지금은 차가운 정적만이 흐릅니다. 한때 이 거리는 새벽 2시가 넘어서도 발 디딜 틈이 없을 만큼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보따리들, 머리에 얹은 상인들과 두꺼운 박스를 끌고 달리는 사입업자들의 활기가 이 골목 구석구석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보이는 것은 유리창마다 빼곡히 붙어있는 인대무늬 전단지와 불이 꺼진 소름들 겁니다. 50년 넘게 이 골목에서 옷을 팔아온 상인 박씨는 이틀 동안 옷 3벌을 팔았다고 했습니다. 매출로 치면 약 13만 원이었고 원가를 빼면 실제 손에 남는 돈은 3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덤덤하게 말했습니다. 여기 일대는 다 망했다고요. 동대문 맥스타의 쇼핑몰 2층 공실률은 86%를 기록했고 어떤 상가는 95%에 달한다는 증언도 현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동대문 상권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2025년 4분기 기준 14.87%로 서울 평균인 8.85%를 크게 웃돌고 있습니다. 연간 거래 규모 15조 원을 자랑하던 동대문 패션 시장이 구조적으로 해체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5만 명 이상의 종사자와 2만 5천 개가 넘는 도소매 점포가 살아 숨쉬던 이 거대한 생태계가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왜 동아시아 패션의 심장이라 불리던 이곳이 불과 몇 년 만에 유령거리로 변해버린 것일까요? 오늘은 그 비극의 진실을 3가지 층위에서 낭낭히 해고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중국발 초저가 공습의 실체이고 둘째는 온라인 소비 전환이 만들어낸 구조적 붕괴입니다. 셋째는 동대문 스스로가 자초한 폐쇄성의 함정이며 이 3가지가 동시에 작동했을 때 어떤 참혹한 결과가 나타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동대문이 처음부터 이렇게 힘없이 무너질 곳은 아니었습니다. 1998년 밀리오레가 문을 열고 1999년 두산타워가 개장하면서 동대문은 한국 패션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낮에는 소매 손님들이 북적이고 밤에는 전국에서 올라온 도매 사입 업자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는 해외로 수출되는 의류 판매만 연간 2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뉴욕의 유명 패션 거리도 파리의 골목도 의류 점포만 놓고 보면 3,400개 수준에 불과했지만 동대문은 무려 3만 개의 상점이 빼곡히 들어선 세계 최대의 패션 집적지였습니다. 기획과 생산과 유통이 하나의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독특한 구조는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 곳만의 경쟁력이었습니다. 디자인이 결정되면 이틀 안에 샘플이 나오고 사흘 안에 전복으로 배송이 완료되었습니다. 이 압도적인 속도가 동대문을 살아있게 했고 아시아 바이어들이 새벽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날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시대는 점점 근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사드 사태로 중국 관광객이 끊기면서 동대문 소매상권은 첫 번째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진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전염병 유행은 그나마 남아있던 온기마저 앗아갔습니다. 문제는 전염병이 끝난 뒤에도 손님들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미 다른 곳에서 옷을 사는 법을 배워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일시적 침체가 아니라 구조적 해체의 전조였다는 사실을 당시 상인들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의 두 번째 층리인 중국발 초저가 공습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알리익스프레스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는 전년 대비 818만 명이나 증가하며 국내 쇼핑 거래 최상위권에 진입했습니다. 페무는 국내 368 만에 580만 명의 이용자를 끌어모았고 쉬인의 월간 활성 이용자는 같은 기간 300% 이상 폭증했습니다. 이 세 거래 기반이 파는 옷의 가격을 한번 들여다보면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티셔츠 한 장에 2,000원, 바지 한 벌에 5,000원, 심지어 드레스가 3,000원에 판매되는 세계입니다. 국내 온라인 구매 중 이 세 중국 거래 기반을 통한 직구 금액은 2025년에 이미 1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동대문 상인들이 팔던 것과 겉모양이 비슷한 옷들이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산 의류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꼽혔던 낮은 품질 문제는 이제 중국 정부의 대규모 지원과 기술 투자로 상당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중국 패션 생산 기지는 이제 동대문이 가진 강점인 빠른 샘플링과 소량 생산 능력까지 모방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쉬인은 인공지능 기반으로 소비자의 취향을 분석하고 하루에 수천 가지 신상품을 업로드하며 미국 패스트 패션 시장에서 이미 점유율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과거 동대문의 최대 무기였던 속도와 다양성이라는 경쟁력이 이제 그대로 중국의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동대문 도매업자 A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문만 하면 다음 날 제품이 들어오는 구조인데 중국에서 대량 생산해 초저가로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과는 경쟁이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이것은 3가지 원인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소비자 자체가 오프라인을 완전히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전염병 이전에도 이미 무신사와 에이벌리와 지그재그 같은 국내 온라인 패션 거래 기반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전염병이 그 흐름을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가속화했습니다. 이제 25살의 소비자가 옷을 사는 방식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하철을 타고 동대문으로 가서 여러 층을 돌아다니고 발품을 팔고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으로 수만 가지 상품을 비교하고 후기를 읽고
버튼 하나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동대문 일대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025년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단 한 분기 만에 10.9%에서 14.9%로 뛰었습니다. 신촌과 이대 상권도 8.5%에서 15.1%로 2배 가까이 치솟았습니다. 보세 의료 소비 자체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비극을 더욱 냉혹하게 만드는 지점입니다. 소비자들은 여전히 보세 옷을 사고 있습니다. 다만 동대문에서 사지 않을 뿐입니다. 그 돈이 모두 온라인 거래 기반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그중 상당 부분은 중국으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생산 기반과 유통망과 수익이 함께 해외로 이전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북고 대학가에서 보세 의료 매장을 운영하는 54살 김씨는 말했습니다. 원단은 계속 오르는데 소비자들이 찾는 보세 가격대는 10년 전과 똑같이 10,000원에서 20,000원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요. 이제 세 번째 원인인 동대문 스스로가 만들어온 폐쇄성의 함정에 대해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동대문 상권이 무너지게 된 데에는 외부의 공정만이 아니라 내부의 구조적 문제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동대문 시장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된 독특한 거래 언어가 존재합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어에서 유래한 용어들과 시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전한 표현들이 뒤섞인 이 언어 체계는 외부인이 접근하기 극히 어렵게 만드는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다이마고라는 원단 종류를 뜻하는 용어나까지라는 색상 표현이나 곰이라는 사이즈별 묶음 단위는 처음 들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말들입니다. 이 폐쇄적인 거래 구조는 기존 상인들에게는 일종의 보호막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인재가 유입되지 못하게 막는 높은 벽이었습니다. 젊고 창의적인 신진 셀러들이 동대문에 들어오려 해도 낯선 은호와 복잡한 거래 관행 앞에서 벽을 느끼고 돌아섰습니다. 대형 상가 관계자는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조는 중국에 의존하고 판매는 모두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 동대문 오프라인 상권에 들어올 이유 자체가 사라졌다고요. 신규 유입이 막히자 상권은 빠르게 노화되기 시작했고 혁신 없이 관성으로만 굴러가던 거대한 기계가 결국 멈춰 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봐야 할 비교가 있습니다. 한때 낡은 제조업지대였던 성수동은 어떻게 젊은이들이 주말마다 찾아오는 핫플레이스로 변신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낡은 공장들이 개성 넘치는 카페와 갤러리와 라이프스타일 상점으로 발바꿈했고 소비자와의 소통 방식을 혁신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반면 동대문은 스스로를 바꾸는 속도가 너무 느렸고 과거의 성공에 안주한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한국 패션 시장 규모는 2024년 47조 9,019억 원에서 2025년은 2.5% 줄어들었습니다. 2026년은 44조 5천억 원으로 감소폭이 4.7%로 더 확대될 전망이며 3년 연속 하락이 예측되는 시장에서 동대문은 가장 빠르게 침몰하는 배가 되었습니다. 이 침몰의 피해는 건물 공실에 그치지 않습니다. 동대문을 중심으로 작동하던 봉제산업과 원단산업과 부자재 공급망이 함께 흔들리고 있습니다. 신진 디자이너들이 소량 생산을 통해 자신의 똘렌드를 실험할 수 있었던 생태계의 완충지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중장년 봉제 장인들의 수십 년 기술이 이어질 공간이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서울대 의료학과 추호정 교수는 이것을 전 세계적인 구조 변화라고 말합니다. 중국 거래 기반의 확장이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며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대는 젊은 세대에게 매우 강력한 매력으로 작용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그저 손을 놓고 있어야 하는 것일까요? 일부 전문가들은 동대문이 살아남으려면 방향을 완전히 전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양과 속도 중심의 경쟁에서 소량 생산과 벌랜드 가치와 이야기 중심의 경쟁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흉내낼 수 없는 것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기술이 아니라 이야기이고 감성이고 장인 정신입니다. 디지털 전환도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종이 장고에 의존하는 거래 방식을 버리고 젊은 셀러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도매 거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인공지능 기반 상품 추천과 영상 상거래 등 새로운 기술을 통해 차별화된 구매 경험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은어와 폐쇄적 관행이라는 스스로의 정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동대문에서 만난 한 산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 어떻게 바꾸냐고요. 그 한마디가 동대문이 처한 현실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말인지도 모릅니다. 50년 넘게 한국 패션의 역사를 써 내려온 이 거리가 앞으로도 그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결국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단순히 한 상권의 흥망이 아니라 한국 패션 산업 전체의 토대가 흔들리는 이 순간을 직시해야 합니다. 변화의 파도 앞에서 동대문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지 그 답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